세영아, 우리 이혼하자. 여기에 도장 찍어. 뱃속에 내 아이, 태호 씨 애야. 정식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당장 이혼해. 세영은 양손 검지손가락을 하늘로 찌르듯 디스코를 추면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좋아. 이혼해 줄게. 하지만 그 벌은 받아야겠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햇살이 얇게 깔린 거실 공기 중엔 익숙한 약 냄새와 미지근한 물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오늘도 새벽보다 먼저 깼습니다. 새 기저귀를 꺼내 정복희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기계처럼 익숙한 손놀림이었지만 그녀는 매번 조심스레 손등을 매만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고마워, 세영아. 말은 흐릿했지만 그 속의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고관절 수술 이후 움직일 수 없는 몸.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끝을 꼭 잡았습니다. 윤세영은 한 손으론 기저귀를 접고 한 손으론 체온계를 들었습니다. 베란다엔 햇살을 쬐는 요양보조용 베개와 노란 꽃무늬 시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바람은 불었고 그녀는 오늘도 간병일지를 씁니다. 오전 체온 36.2도, 혈압 122에 80, 식사 70% 섭취, 복용 완료. 세영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죽을 끓였습니다. 시아버지 강대수홍은 툭툭 끊기는 말투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말도 어눌했지만 때때로 깨어있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세영이 참 착해. 아버님, 오늘도 밥 조금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봉투를 확인합니다. 여긴 늘 주문이 많으시네요. 노인용 제품 전문 리뷰어세요? 택배기사가 세영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써보고 좋은 건 어르신들 돌보는 분들께 추천하려고요. 그녀는 택배를 열고 미끄럼 방지 식기, 욕창 방지 방석, 간편 채소죽, 그리고 새로 출시된 보행 보조기 커버까지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보기 싫을 병자용품들이었지만 세영에겐 삶의 일부였습니다. 욕실 안엔 특수 의자와 접이식 손잡이, 고무 매트까지 세영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무심코 택배 박스를 들고 다가간 순간 강태호는 어딘가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샀어? 응. 이건 어머니 욕창 때문에. 지난번 거는 좀 두껍더라고. 아? 택배만 보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 세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안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이 꽂힐 줄 몰랐습니다. 세영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나 이내 시어머니가 부르는 흐릿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세영아. 네, 어머니. 지금 가요. 그녀는 다시 환자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 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길이자 버텨야만 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윤세영은 시어머니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의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태호는 방에서 나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지만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세영은 주방 쪽으로 향했고 남은 죽을 덜어 작은 용기에 담았습니다. 아침부터 7번째로 들려온 벨소리에 그녀는 문 앞에 다가가 택배 박스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방수 이불 커버와 구강읍 입기, 무양 세정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제품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미리 정리해둔 장바구니 리스트에서 도착 체크를 했습니다. 이 작업은 그녀에게 일상이자 기록이었습니다. 리뷰를 남기기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고 말수가 줄어든 시아버지가 조용히 미소 지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그 모습이 불편한 듯 식탁에 앉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뱉었습니다. 세영아, 택배 좀 그만 시키면 안 돼? 도대체 집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날마다 택배가 와? 거실이 창고야 뭐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욕창이 더 심해지셔서 이번 건 특수방석이에요. 지난번 거는 흡수력이 약했거든요. 그걸 꼭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병원에서도 이런 거 다 챙겨주잖아. 인터넷 뒤져가면서 내가 왜 이걸 다 사? 세영은 한순간 멈춰섰습니다. 태호의 말이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도 아니었고 뭔가 질려버린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지쳤다는 말보다 더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박스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대체 뭐야? 그냥 간병? 그게 다야? 태호는 친구지만 반말을 남발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일부러 존대를 하는 세영이었습니다. 그게 다일지도 모르죠. 어머니 돌보고 아버님 챙기고 태호 씨 밥하는 거요. 내가 우리 엄마보다 더 아픈 거 아냐? 사람 얼굴이 왜 그래? 거울 좀 봐. 그 말은 칼처럼 세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살이 빠져 눈밑이 움푹 들어간 것쯤은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태호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는 세영을 빤히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세영은 그 손가락의 움직임을 슬쩍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문자는 누구에게 향한 것일까? 그 문자는 왜 그렇게 익숙한 손놀림이었을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소연. 고등학교 시절 교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같이 급식을 먹으며 서로의 도시락 반찬을 바꾸던 소녀. 그러나 그 소연이 지금 왜 떠오른 걸까? 오늘은 어머니 마사지도 해야 하니까 저녁은 간단하게 해요. 알아서 해. 세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더 적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참을 멈추고 세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세영이 힘들지. 나도 알아. 아버님 너무 애쓰지 마라. 다 알아. 그 순간 세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고 분노에서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은 피로가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세영은 침대맡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톱을 조심스레 다듬었습니다. 정복희 여사는 잠들기 전 흐릿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영아, 너 없었으면 난 벌써 갔어. 어머니,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 어머니 안 보내요. 그 마음이면 돼. 그 마음만 있으면 돼. 세영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나와 택배 상자를 하나씩 정리하며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창 진행 상태, 시아버지의 인지력 변화, 자신이 찾은 제품들의 기능과 단점, 가격 비교, 배송 속도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비효율이라 말할 수도 있었고 쓸데없는 노력이란 말도 들었겠지만 세영에게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갤러리를 넘기던 중 우연히 캡처해 두었던 사진 속에서 이상한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집 식탁 위 익숙한 손거울 하나. 분명 본 적 없던 디자인이었고 그 무늬는 오래전 소연이 자랑하던 브랜드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그 손거울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 순간 세영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 균열은 곧 폭풍이 될 조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세영은 침대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복희 여사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고 방 안은 그 어떤 소리도 허락하지 않는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탁상 위에 놓인 손거울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 무늬, 그 질감, 손잡이 부분에 마모된 자국까지도 분명했습니다. 이거 소연이 너 그때도 쓰고 다녔었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과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고등학교 2학년 봄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읍내의 낡은 교실, 햇살이 노랗게 비추던 창가 자리. 자신은 항상 창가 끝, 교탁과 멀리 떨어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모와 함께 살며 혼자 컸습니다. 늘 뭔가를 양보해야 했고 존재를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밝게 웃으며 다가왔던 아이가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세영아, 너 도시락 반찬 진짜 맛있다. 내 거랑 바꿀래? 그 말에 세영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세영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볼 기회조차 많지 않았고 친구라는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연은 예쁘고 성격이 활달했으며 주변에 친구가 늘 많았습니다. 반면 세영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점심시간이면 조용히 교실을 떠나는 아이였습니다. 둘은 이상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같은 반이었던 강태호가 세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세영, 너 국어 시간에 발표 잘하더라. 혹시 우리 조 발표 같이 준비할래? 세영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종종 장난을 치며 둘을 놀렸고 태호는 무심한 듯 세영을 챙겼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달랐지만 지역이 같았고 명절이나 친구 결혼식 등으로 몇 번씩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0 즈음 다시 만난 자리에서 태호는 조용히 세영에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나 너랑 살면 참 따뜻할 것 같아. 그 말은 청혼이었고 세영의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진심 같은 말이었습니다. 세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신뢰가 있고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소연은 뜨뜻미지근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세영아, 결국 태호랑? 아, 대단하다 너. 진짜 오래 봤나 보네. 그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세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밝고 유쾌했고 SNS에 셀카를 올리며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둘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밥을 먹고
소연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연이 쓰던 손거울을 두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세영은 이거 너 거 아니야? 하고 물었고 소연은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써. 난 다른 거 있어. 지금 세영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거울이 바로 그때 그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대수롭지 않았던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지금은 무언가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소연은 전보다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호와의 연락이 겹치는 시점과 소연이 뜬금없이 근처 왔어라며 만남을 청한 타이밍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함께 점심을 먹은 자리에서 소연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너 병원 가본 거야? 혹시 불임 이런 거 아니야? 소연아, 그 말 좀 조심해줘. 나 그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해. 미안, 그냥 걱정돼서 그랬지. 나 같으면 병원 두세 군데 돌았을걸? 요즘 불임 많대. 그 말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영은 불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단순히 말실수라고 여겼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면 말이 헛나올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세영은 소연을 오래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친구라는 존재는 소연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배신이 아팠습니다. 친구를 잃은 감정은 사랑을 잃는 것보다 더 깊은 무너짐을 안겨줍니다. 세영은 손거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쪽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 속에 웃고 있는 태호와 소연,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연은 태호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사진 밖에서도 늘 그렇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소연아, 그땐 진짜 내 친구였지. 맞지? 그 말은 자문이었고 동시에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나쳤던 수많은 말과 시선, 손길과 움직임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엔 분명히 소연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세영이 남편과 나눈 과거의 이야기들, 고통과 아픔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세영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처음으로 침대에 누운 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세한 숨소리, 시아버지의 가벼운 코 고는 소리,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 어색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윤세영은 며칠 동안 소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날카로운 촉이 쑤셨습니다. 설마 라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의심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했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무심했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욕창은 깊어졌고 세영은 밤마다 손전등을 켜고 피부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곳곳을 돌며 물건을 정리하고 어르신 식단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영은 점점 혼자만의 무대를 살아가는 배우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대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요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실의 수건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은 연한 크림색 수건을 꺼냈는데 다음날 빨래 바구니엔 와인 컬러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집에서 쓰지 않는 브랜드였고
소연이 생일 선물로 준 것과 같은 색상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병간호로 정신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또 다른 수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향기였습니다. 탈취제 냄새가 아닌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었습니다. 그 향은 소연이 자주 뿌리던 섬유향수의 향과 흡사했습니다. 세영은 빨래통을 뒤져 향을 맡아보았습니다. 순간 가슴 밑바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소연이야. 이건 걔 냄새야. 설마, 진짜 설마겠지. 세영은 다급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호의 옷장 서랍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흰색 와이셔츠 사이에 접힌 브라운 톤의 머플러. 그 머플러는 세영이 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목도리를 싫어했고 절대 그런 어두운 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영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금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손을 떼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뒤지기보단 차라리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머플러의 무늬, 라벨, 위치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무표정했고 특별히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영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밥상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시아버지만이 흐릿한 목소리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세영이 저녁 먹었나? 세영이는 우리 딸, 네 아버님,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대답을 하고는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눈앞에서 흘러가는 가족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깔깔 웃었고 그 표정은 예전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태호의 출근 후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침대 옆 협탁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파우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는 립스틱, 핸드크림, 그리고 여성용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거울. 그 거울은 세영이 며칠 전 봤던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어?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소연은 이 집에 왔습니다. 자신이 없는 시간 혹은 자신이 잠든 사이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곳을 드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택배박스 더미 안에 끼워 넣어진 여성용 영양제 샘플, 태호의 차에서 발견된 여성용 헤어핀, 며칠 전 시어머니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어제 누가 내 방 왔더라. 머리 길고 웃던 사람. 그 말을 그때는 그냥 치매 증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전에 받았던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호의 책상 위에 놓인 병원 진료 청구서를 조용히 펼쳐보았습니다. 몇 달 전 불임 검사를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고 복부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몰랐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야경이 보이는 고급 식당의 창가 자리에 앉은 소연의 사진, 식당 배경이 태호의 카드 영수증과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고 자신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윤세영은 오늘 처음으로 소연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윤세영은 이제 자신이 느끼던 불길한 감정이 단지 예민함이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의 향기, 머플러, 송거울, SNS의 식당 배경, 태호의 법인카드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던 기억의 조각들, 모두가 하나의 실처럼 얽혀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진실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배신 앞에 소리 지르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대응이라는 것을요.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록과 관찰 그리고 정중한 침묵이었습니다. 세영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소연과 마주할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아버지 강대수 옹에게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작은 쿠키를 놓아드렸고 시어머니에게는 향균 패드를 교체하고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태호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그녀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 갑자기 내 얼굴 보고 싶더라. 밥 한번 먹자. 갑자기? 요즘 바쁘지 않았어? 그러게. 근데 왠지 너한테 할 말이 생겼어. 소연은 짧은 침묵 끝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세영이 먼저 지정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세 사람이 자주 갔던 학교 앞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 오뎅, 김말이, 그리고 흐린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하교길. 그 시절엔 웃음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는 고요한 심판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제법 차려입고 왔습니다. 화장은 밝았고 입술색은 평소보다 붉었습니다. 세영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끝까지 입가에만 맴돌았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 뭐 집에만 있다 보니깐 거울 볼 일도 별로 없지. 근데 너 살 좀 빠졌더라.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응, 요즘 잠이 잘 안 와. 대화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떠 있었습니다. 세영은 천천히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묻습니다. 소연아, 혹시 우리 집에 온 적 있지? 내가 없는 시간에.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내 향수 냄새가 우리 집 욕실에서 나더라고. 거울도 익숙했어. 그럴 리가 없잖아. 나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느꼈나 보다. 요즘 내가 예민하긴 하지. 소연은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지만 젓가락을 쥔 손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 틈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윤세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근데 있잖아. 요즘 남편이 이상해. 택배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핸드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고 밤늦게까지 연락하는 것도 많고 에이 그건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내 직감이 하나는 정확하거든. 그 말에 소연은 물을 삼키다 잠깐 기침을 했습니다. 세영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냅킨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공기 하나가 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좀 먹어. 너 좋아했었잖아. 여기 떡볶이. 응. 근데 요즘엔 속이 안 좋아서 잘 못 먹겠어. 계속 체하고 헛구역질하고. 그래. 몸 조심해야겠네. 식사를 마친 후 세영은 먼저 일어섰습니다. 소연아, 나 오늘 널 만나서 기뻤어. 진짜로. 그래. 나도 반가웠어. 그리고 우리 집엔 다음엔 정말로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말에 소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뭔가 금이 간 듯한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세영은 뒤돌아 나왔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얼굴이 조금씩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호는 아침 식탁에서 어색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영은 평소처럼 조용히 죽을 덜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태호는 그녀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세영아, 나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일이 많아졌어. 그래. 피곤하면 잘 쉬어야지. 혹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냥 털어놔.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아직은 오해로 봐주고 있어. 근데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 그녀는 밥상을 치우며 탁탁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차가운 평정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무서웠는지 태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영은 다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연의 표정, 눈동자의 떨림, 젓가락을 쥔 손, 태호의 말투, 시선 회피의 각도.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세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아주 정밀하게 싸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세영은 다시는 소연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의 마지막 대화 이후로 소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눈치를 살피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세영에게는 점점 더 말을 아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시선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고요는 늘 긴장보다 위험했습니다. 세영은 그 침묵을 찢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움직였고 더 치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일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그 시간들 사이에서 그녀는 한 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단해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윤세영이라는 이름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달이 흘렀습니다. 달력의 장이 7번 넘겨지는 동안 계절은 바뀌고 시어머니의 눈빛은 조금 더 멍해졌으며 시아버지의 말은 더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호가 세영에게 뜬금없는 말을 건넨 날이 찾아왔습니다. 세영아, 오늘 저녁에 친구 하나 데리고 와도 될까? 그래요. 편하게 하세요.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데려오는지 어떤 이유인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영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불길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영은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가 너무도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소연. 그러나 그 소연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게 부은 얼굴, 단단하게 불룩한 배, 낯선 광택이 도는 피부. 소연은 만삭이었습니다. 소연아, 세영아, 안녕. 소연은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세영은 문을 더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소연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영은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장이 느릿하게 박동을 치며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으며 태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 둘의 사이에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는 듯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세영아, 나 오늘 너한테 말해야겠어. 솔직하게.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어떤 감정이 들지 그건 몰랐습니다. 나 지금 태호 아이 가진 거 맞아. 벌써 9달 다 됐어. 예정일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정식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태호랑 이혼해줘. 그럼 너희는 지금 정식적인 부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 그래야 아이가 불쌍하지 않잖아. 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정적을 흘린 후 천천히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아는 정식적인 가정이라는 건 배신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는 그걸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네. 세영아,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내 감정 어쩔 수 없었어. 감정? 감정이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책임도 감정으로 덮을 수 있어? 그 순간 시어머니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장 도장 찍을 생각은 없어. 근데 조만간 그럴 날이 올 거야. 그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거니까 각오해. 문이 닫히고 나자 소연은 태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됐지? 이제 곧 끝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응. 그 밤 세영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전 지킬 거예요. 이 집도 제 이름도 어머니의 마음도. 정복희 여사는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세영은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은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너한테 줄 도장 예쁜 색으로 준비해 둘게. 기억해. 난 당신들이 버린 모든 것 위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윤세영은 소연이 만삭의 몸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떠난 그날 밤 마루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고 거실은 사방이 텅 빈 듯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안은 정반대였습니다. 온몸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수치심, 허탈함, 그리고 아주 깊고 오래된 슬픔이 한데 뒤엉켜 울컥이는 숨결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삼켰습니다. 울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에 아주 단단한 문장을 하나 새겼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소연의 SNS에 올라오는 글과 사진을 체크했습니다. 위치 태그, 배경, 실내 조명, 벽지색,
그리고 창문 틀의 디자인까지 전부 캡처하고 정리했습니다. 곧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연은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도심 외곽 신축 단지였고 태호 명의는 아니었지만 최근 그 단지에 태호의 법인카드로 등록세 납부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영은 집에 돌아오는 태호의 옷차림과 구두 바닥의 먼지색조차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호의 스마트워치에 찍힌 만보기 기록. 그의 걸음수는 가끔 이상할 만큼 많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병간호만 하던 남자의 걸음수가 아니었습니다. 세영은 결정했습니다. 이젠 물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의심만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작은 카메라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책상 위 액자 틈 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 녹음해 오던 태호의 전화통화 일부도 따로 저장했습니다. 거기엔 명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정한 말투와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나 오늘은 좀 늦어. 거기 뭐 필요한 건 없어. 그래, 내가 내일 아침에 들고 갈게. 세영은 녹음을 멈춘 후 파일을 메일로 백업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시부모의 식사를 챙기고 시어머니의 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늘 태호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요즘 부쩍 옷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외출 후엔 늘 냄새를 바꿔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대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세영은 그 규칙을 기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참, 매일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습관은 못 숨기네. 그리고 어느 날 태호가 허겁지겁 귀가하는 모습에서 결정적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의 셔츠 안쪽에서 영유아 전문 병원 진료 봉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영은 태연하게 그것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랑은 상관없는 병원이네. 떨어뜨렸어. 아, 그거 아는 동생 부탁으로 뭐 좀 대신 가져다 줬어. 그러나 그의 얼굴엔 미세한 경련이 지나갔고 눈동자가 깜빡거리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세영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진료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엔 임산부 정기검진 결과지와 태아,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날짜와 병원 위치, 그리고 소연의 SNS 게시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다음 움직임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호는 여전히 자신의 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태호가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일부 기록이 따로 분리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그 검진 내역에 정자 검사 결과가 있었고 그 내용은 분명히 무정자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태호는 몰랐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가 단순히 건강 이상, 유무만 알려주는 줄로만 알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세영은 그때의 진단지를 복사해 다시 보관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을 위해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종종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세영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세영이 참 예뻐, 착하지. 세영은 침대맡에 앉아 정복희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마지막까지 단단해질 겁니다. 윤세영은 지난 몇 달간 단 한순간도 자신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는 처음엔 뜨거웠고 그 다음은 차가웠으며 지금은 마침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불타지 않았고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금속처럼 차갑고 매끄럽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만삭 몸매를 처음 본 그날, 세영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무너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무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을 정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응? 갑자기 왜? 그냥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태호 씨랑 셋이 같이 보면 좋겠어. 세영은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고 말끝마다 온도를 낮췄습니다. 분노를 들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무기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약속 장소는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세영은 벽 쪽 자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을 선택했습니다. 소연은 약간 긴장한 얼굴로 도착했고 그 뒤를 따라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눈을 피하며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영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부른 거야? 태호 씨, 그리고 소연아, 너희 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뭐? 뭔데? 아무 말 말고 이 종이부터 한 장 읽어줘. 세영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소연이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연이 SNS에 올린 임신 관련 사진, 배경 분석 내용, 초음파 사진이 담긴 병원 진료지, 그리고 태호가 떨어뜨렸던 병원 진료 봉투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세영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태호 씨가 몇 년 전 건강검진 받을 때 자료야. 혹시 기억나? 그때 내가 예약해줬던 종합검진. 뭐. 대충 기억나지. 왜? 그때 정자 검사 항목도 있었더라. 나도 그땐 그냥 넘겼는데 최근에 문득 궁금해서 다시 병원에서 복사했어. 읽어볼래? 태호가 받아든 종이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정자증 소견 있음. 추후 남성 호르몬 및 내분비계 정밀 검사 권장. 작은 글씨가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그래. 당신은 몰랐어.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애초에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난 오래전에 알았어. 소연은 눈을 크게 뜬 채 세영과 태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너한테 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게 당신 아이일 리 없다는 걸 바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말해줘. 그 아이 누구 아이야? 소연아, 이쯤 되면 솔직히 말해야지. 너 뱃속 아이 태호 씨 아이 아니야. 맞지? 그 순간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소연아, 너 그 아이 진짜 내 애 아니야? 미안해. 그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동시에 세영의 마음속엔 오래전부터 준비한 마지막 한 장이 펴졌습니다. 나는 이혼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이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명확히 밝히고 갈 거야. 세영아, 잠깐만. 이건 뭔가 오해가. 아니, 태호 씨. 이건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야. 당신이 나를 속이고 소연이와 나를 동시에 속이던 그 시간 동안 난 너무 많은 걸 봤어. 이제야 말하지만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겠어.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던 음악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정적. 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다음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게. 오늘 이 자리 고마웠어. 그녀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날카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주는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구하는 것 같아. 카페 문을 나선 윤세영은 오래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녀의 등에는 묘하게 따스한 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도 승리의 우쭐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드러냈다는 홀가분함, 그리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한때는 태호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고 소연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점여오곤 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하나 벗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영은 시어머니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정복희 여사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말라 있었고 체온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꺼풀 아래로 희미하게 떨리는 생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저를 흔들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저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저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세영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미약한 움직임은 세영에겐 축복처럼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태호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세영은 조용히 마룻바닥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왜 왔어? 도장? 찍자. 더는 못 버티겠어. 소연이도 힘들고 나도 이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세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정리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영이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음악도 없는 거실 한복판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끝은 하늘을 찔렀고 발끝은 바닥을 쓸며 원을 그렸습니다. 둠칫, 둠칫.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비트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디스코 클럽에서 본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세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춤추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드디어 자유니까. 드디어 내가 나로 살 수 있으니까. 그녀는 손끝을 하늘로 뻗으며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주방의 형광등 아래에서 뺨이 반짝였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표정은 해방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그에게 있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영이 그토록 오랫동안 감춰왔던 분노와 슬픔을 저토록 유쾌하게 해방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무너진 자존심을 한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태호 씨, 나 오늘 밤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혼이 이렇게 기쁜 일일 줄은 몰랐어.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태호는 이혼 서류를 들고 곧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방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끊어진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은 춤을 멈추고 달려들어갔습니다.
정복희 여사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초점 없이 떠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세영이에요. 어머니.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복희 여사의 가슴은 미세하게 오르내리다가 끝내 멈췄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동자는 세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영의 손을 쥔 손끝은 마지막까지 따뜻했습니다. 정복희 여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의 눈을 감겨드리고 얇은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방 안으로 들어온 시아버지 강대수옹. 그는 평소보다 또렷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끝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복희야, 나왔다. 세영이, 우리 세영이, 너 지켜줬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할게. 그 순간 세영은 그 눈빛에서 아주 낯익은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치매로 흐려졌던 시아버지의 정신이 단 몇 분이라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대수는 방 안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부풀어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세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집 문서 그리고 통장 다 너 해. 너 우리 가족이야. 아버님, 나는 그동안 못난 아버지였지만 마지막은 꼭 세영이한테 주고 싶었어. 세영은 그 봉투를 받아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울컥했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으며 버려진 며느리가 아닌 딸로 인정받은 존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제 혼자 아니에요. 이 집, 이 마음, 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정복희 여사의 장례는 소박했지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치러졌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윤세영은 검은 외투를 입고 맨 앞에서 영정 사진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복희 여사는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살아생전 세영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눈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몇 먼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세영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조문 첫날 잠깐 얼굴을 비췄고 소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골이 봉안당에 안치되고 시아버지 강대수옹은 치매 말기로 인해 치매 전문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기억은 다시 흐려졌고 말수는 줄었지만 그는 세영이 찾아오는 날이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영이 왔네. 이쁜 우리 딸. 그 말 하나에 세영은 모든 수고로움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마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식거리와 따뜻한 무릎 담요, 그리고 새로 개발 중인 노인용 욕창 예방 제품 시제품을 챙겨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간병의 경험을 사람을 살리는 기술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세영은 조용히 작은 간병 보조용품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제품은 그녀가 직접 써보고 개발한 것들이었고 실버 계층에 꼭 맞는 실용성과 편안함을 갖췄습니다. SNS엔 윤 대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세영은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세영이 카페에서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세영아. 세영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수척했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차림새는 단정했지만 어디선가 붕 떠 있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 그래요. 듣고 가요. 세영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그땐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아. 세영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세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태호 씨, 이젠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요. 왜? 난 이제 다 내려놨어. 소연이도, 그 애도 다 끝났어. 내 아이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키우겠어? 그래요? 그러면 더더욱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태호의 얼굴에 순간 미세한 분노와 당황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세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 씨, 난요, 다시는 누군가의 아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젠 나로 사는 삶이 너무 좋아요. 그 말에 태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어졌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한때 자신이 깔고 올라섰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이 따라갈 수도 없는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 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세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와 씁쓸함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앞에 낯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세영은 이상한 기분에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 물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분유, 신생아용 기저귀, 울지 않는 인형, 그리고 병원 처방전 복사본까지,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윤세영 씨 앞으로 전달 바랍니다라는 쪽지가 붙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세영은 편지를 읽기 전부터 온몸의 혈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안엔 소연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영아, 미안해. 나 애 못 키우겠어. 너라면 잘 키울 것 같아서 부탁할게. 그 사람 아직도 너밖에 몰라. 순간 무언가가 세영의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이것은 후회인가, 책임 회피인가, 새로운 조작인가.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앞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음침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글씨는 여전히 예쁘고 가지런했지만 그 글 안에 담긴 책임감은 없었습니다. 기저귀 박스를 정리하며 세영은 문득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이를 자신에게 맡긴다는 뜻일까? 이 상황은 무엇이며 그녀는 도대체 어디까지 끌려가야 하는 걸까? 그러나 곧 심장 박동이 차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시험이자 소연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걸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세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편지 안에 있던 처방전 복사본을 따라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고 신생아 등록 정보와 보호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록에는 소연의 이름도 태호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은 박재우. 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박재우.
태호의 절친. 그 이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영의 메모장 한 구석에 의심으로 박혀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늘 태호와 소연의 중간쯤에 서 있었고 간혹 술자리를 빙자해 세영에게도 의미 없는 농담을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연이 낳은 아이의 생부로 등록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소연은 이미 아이의 생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호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용했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태호를 이용했습니다. 모든 조작은 소연이라는 사람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소연아, 넌 끝까지 날 속였구나. 심지어 걔를, 아이까지. 세영은 다시 박스를 열어 신생아 용품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익숙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때가 묻은 듯한 노란 종이. 한쪽 구석에는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빠는 태호 아니야. 재우야.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이제는 솔직해지기로 했어. 태호한테는 말하지 마. 걘 아직 몰라. 그렇게 끝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뒤늦게나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지막 확인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요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 강대수옹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대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영이 손을 잡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영이 왔네. 네, 아버님. 저예요. 그래. 복희가 네 얘기 많이 했어. 죽기 전날 밤에도 내 손 꼭 잡고 편히 눈 감았다고. 세영의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대수옹이 가슴에 품고 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세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복희가 마지막으로 쓰고 내게 맡긴 거다. 네가 보면 좋겠다고 했어. 그날 너무 힘들어 보여서 꼭 전해달라고 했어. 세영은 손끝을 조심스럽게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그녀와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영아, 내가 널 처음 본 날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단다.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 그런데 널 보고 있을수록 네가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강대수 영감한테 말했어. 나중에 우리 집 문서랑 돈 다 세영이 줘. 이 아이는 우리 진짜 딸이야. 태호는 언젠가 네 옆에 설 자격을 스스로 잃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미리 알아본 건 아니야. 그냥 오래 살아보니 사람 눈빛은 안 속이더라. 세영아, 너는 절대 혼자 아니야. 너를 위해 우린 기도할 거야. 늘 너의 편으로 남을게. 복희가. 세영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녀를 배신한 남편과 친구, 아이의 아버지를 속이며 누군가의 책임까지 떠넘긴 사람들.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진심으로 자신을 바라봐준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를 이제서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영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조명을 모두 껐습니다. 조용히 음악을 틀었고 아무도 없는 마루 한복판에서 눈을 감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디스코도 아니고 눈물도 아닌 그저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의 삶을 위한 춤을 추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창틀 위의 햇살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윤세영은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선 신제품 샘플 회의가 있었지만 금요일 오후만큼은 누구도 그녀의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아버님 뵈러요. 그리고 지난번 요청하신 욕창 예방 쿠션 새 샘플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엔 투명한 상자에 담긴 신제품 샘플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부드러운 방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세영이 직접 겪었던 수많은 간병의 경험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수백 번의 실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방 안엔 익숙한 등짝이 보였습니다. 강대수. 이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기억도 그날그날 달랐지만 세영이 들어오는 소리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세영이. 왔나? 네, 아버님. 딸이 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어느새 더 마르고 더 작아졌지만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요즘엔 시를 자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마음에 오래 머무는 말들이 가끔은 복잡한 감정보다 더 정확하게 그녀의 삶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이 시 같이 읽을까요? 제목은 무게예요. 버티는 건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걸 안고 걸어가는 일이다.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 세영은 조용히 요양원에 수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욕창 방지 매트, 침대 레일, 미끄럼 방지 샤워실 시공 등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혼녀라고, 며느리였던 사람이라고, 그런데도 요양원에 매주 온다고. 그녀는 그런 말들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런 시선조차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버텨낸 만큼 다른 사람의 무게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퇴근 후 직원들과 간단히 회의를 하고 SNS 홍보용 사진을 한 장 남긴 뒤 세영은 혼자만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일지를 씁니다. 다만 이제 그 일지에는 시어머니의 체온도 시아버지의 혈압도 없습니다. 대신 오늘 만난 사람들, 들은 말, 울컥한 순간, 그리고 스스로에게 남긴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냈다. 그녀는 매일 그렇게 자신을 안아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그녀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시아버지에게 말할 겁니다. 아버님, 오늘은요. 제가 어머니 얘기해 드릴게요. 봄에 들었던 음악, 시장에서 사온 귤, 그리고 이 집 마루에서 같이 앉아 마셨던 생강차. 그때 아버님 웃으셨잖아요. 시아버지는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세영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신호를 이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그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고 음악을 틀고 웃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사랑은 여전히 배신당할 수 있지만 세영은 오늘도 그 방 안에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가늘고 아주 조용하게.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어머니, 아버님,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딸로 만들어줘서. 세상에 내던져졌던 이름 없는 며느리는 이제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손으로, 누군가의 온기로 살아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영. 그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